자바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바의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라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는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연산자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을 하면 프로그램 코드가 좀 간결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죠. 자, 예제를 한번 봐보죠. 지금 예제에서요, 오렌지라는 변수에다가 5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애플에다가 10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넘프루트는 영어로 추결을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넘프루트는 플러스 플러스 오렌지 더하기 애플이다 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플러스 플러스가 오렌지의 왼쪽에 붙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오렌지 값을 1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애플하고 이 값이 더해져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16이죠. 그 값을 넘프루트에 저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로 보면은, 자, system.out.println은 그냥 출력을 하죠. 따라서 단순한 덧셈 프로그램이다,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고, 이어서 이번엔 과일의 총수는 저거 넘프루트는 현재 넘프루트에 저장된 값이 16이니까 16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오렌지에서 플러스 플러스가 오렌지라는 변수 왼쪽에 붙어 있으면요, 지금 이 순간에 오렌지 값을 갖다 1을 증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는 해당 변수의 값을 지금 이 순간에 1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1을 감소시켜 버리게 되겠죠. 근데 플러스 플러스가 어떤 변수의 왼쪽에 있느냐 또는 오른쪽에 있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변수의 값을 1을 증가시키질 않아요. 하지만 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을 1을 증가시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요,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를 쓰지 않고 이전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넘프루트는 오렌지 플러스 애플을 계산하기 이전에 오렌지는 오렌지 플러스 1이다. 오렌지 값을 갖다가 1을 먼저 증가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넘프루트에 오렌지 플러스 애플을 집어넣으니까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좀 봐보도록 해보죠. 자, 이게 오렌지가 5 값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애플이 10, 그리고 바나나가 9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된 결과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하라 그러죠. 오렌지는 해서 오렌지를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오렌지이기 때문에 이걸 출력하기 이전에 오렌지 값이 1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 여기서 6이 출력이 되죠. 그 밑에서는 애플은 하고 애플 플러스 플러스인데 플러스 플러스가 애플의 오른쪽에 붙어 있죠. 따라서 애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 값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것은 애플은 10이에요. 하지만 여기 딱 끝나는 순간 애플은 1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11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밑에 줄에서 이쯤에서 애플 값을 다시 찍어봐라 그러면 요번에는 1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나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나나니까 바나나 왼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따라서 이 순간에 바나나 값을 2를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출력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바나나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붙어 있죠. 마이너스 말. 따라서 현재 있는 값을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 끝나는 순간 바나나 값은 1이 감소가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줄에서 바나나 값을 출력하라 하면 7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드를 굉장히 간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이건 C 언어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여러분 강의 노트에서 이 빨간 별표로 된 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괜히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진도가 나간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다음 이 기호는 이거 나누기 기호입니다. 이 슬래시 한 거. 예, 나누기. 근데 이 연산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 나누기 기호는요. 나누기 연산자는 이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두 개의 피 연산자가 필요한데 이 피 연산자들이 모두 정수 타입이라면 그러면 나누기 한 결과에서 나머지를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반면에 이 피 연산자들 중에서 한 개라도 실수 타입이라면 실수는 두 가지가 있죠. 플로터하고 더블. 그렇다면 나머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예.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3 나누기 2라고 했는데 지금 3에 뭐가 들어가냐? 인트 타입입니다. 이게 정수죠. 자, 2도 인트 타입입니다. 따라서 얘도 정수죠. 그럼 이 결과는 3 나누기 2인데 이게 실제로 1.5이지만 1.5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결과는 1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1에다가 1.5를 더하니까 이 리절트라는 것을 출력을 하면 2.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3.0이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버리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3가 지금 인트 타입이죠. 정수입니다. 이 2도 인트 타입이죠. 자, 여기서 이 3라는 변수 좌측에 더블해서 괄호를 해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3 했는데 이 3의 타입을 지금 현재 정수 타입인데 그걸 더블 타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뭐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 변환시키는 것은 뭐냐? 내 바로 뒤에 변수를 갖다가 변환시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는 정수 타입이었는데 그것을 실수 타입으로 더블 타입으로 바꾸라고 한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3가 이게 3.0이고 2는 정수니까 2죠. 하지만 이 결과가 1.5인데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이제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가 그대로 계산이 돼요. 따라서 1.5에다가 1.5를 더하니까 결과가 3.0이 출력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보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가 있는 예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리절트를 갖다가 플로트 타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실수를 나타내는 것이 자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플로터하고 더블. 여기서 더블 타입의 더 큰 수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다 F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F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0.0 또는 뭐 3.4 이렇게 실수를 상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들은 자동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모든 상수들도 그 타입을 갖습니다. 우리가 0.0 하면은 이건 실수죠.
그건 자동으로 무슨 타입으로 인식이 되느냐? 더블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수를 쓰게 되면 300, 390이다, 40이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인트 타입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요, 플로트하고 0.0하고 F자를 빼버리면은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0.0은 자동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인식이 되고, 그걸 플로트가 더블보다 더 작은 것을 저장을 하죠, 값을. 따라서 더블 값을 플로트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정확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것을 에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지금은 이 에러 메시지가 여기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int 타입, 3를 int 타입으로 바꿨죠.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왜 에러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를 갖다가 실수로 바꿨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3.0을 2로 나누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가 1.5가 돼요. 근데 이 1.5도 더블이죠. 이 결과도 더블 타입입니다. 그럼 더블 타입 두 개를 더한 결과는 더블 타입이에요. 이 전체가. 근데 그 값을 리절트는 현재 플로트로 정의가 돼 있죠. 예. 따라서 더블 타입을 플로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라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정확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바에서 실수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플로트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 실수 타입이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다 더블 타입을 사용을 해요. 예.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 문제도. 예.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동 변환이라는 것은 바이트 타입의 값을 쇼트에 집어넣는 것은 타입을 변환시켜주도 않아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으로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강제적으로 타입을 갖다가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수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자바에 정의된 이 수학 함수들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 수학 함수들만으로는 우리가 뭘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 다른 함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바에 정의된 그 함수들을 보게 되면요, sin x,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ABS는 이거 절대값 계산하는 겁니다. 이 절대값 계산. 그다음에 max, x, y 하게 되면 x하고 y 중에서 더 큰 값을 갖다 계산을 해줍니다. 미는 더 작은 값이죠. 미니멈이니까. 이 세일이라는 것은 우리 수학에서 세일링 펑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요. 그 밑에 플로어는 이 함수입니다. 예, 이 함수가 있고요. 자, 라운드 함수라는 것은 라운드 x에다가 우리가 실수를 집어넣으면요, 그 실수에 가장 가까운 정수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sqrt는 루트값 계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파워 xy는 x의 y승, 예, 이거 계산해 주는 거고요. expx는 이 자연 로그의 그 파워 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로그 x는
그 로그의 베이스가 자연 로그입니다. 2예요.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랜덤 함수라는 겁니다. 랜덤이 이게 난수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랜덤 함수를 갖다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게 어떤 값이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 값이 실수 x가 나옵니다. 난수가요. 근데 그 값은 0은 될 수 있지만 1.0보다는 반드시 작은 그런 난수 한 개가 이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한 개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뭘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학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랜덤이. 그래서 좀 전에 본 거를 좀 더 편하게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파이 값이 있죠. 파이. 그건 자바에서는 math.pi 대문자입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 값은 math.e가 됩니다. 이 값. 나머지들은 우리가 좀 전에 다 본 것들이고요. 로그 베이스 10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로 하면 됩니다. math.log 10의 x.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좀 전에 봤던 그 수학 함수들을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는 예제들이에요. 여기서 math.sin. 여러분 이거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냥 sin 하면 안 되고요. 앞에 반드시 math가 들어가야 됩니다. math.sin 하고 무슨 값. 전부 다 그런 형태죠. math.cosine, math.√2죠.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값이 나오네요. 자, math.floor 3.9 하게 되면 floor 펑션이니까 값이 3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math.floor 이 함수는 값을 사실 정수를 리턴하는데 리턴 타입이 더블 타입입니다. 지금 리턴되는 것이 3.9에서 3이 아니고 3.0이 계산이 됩니다. 이 math.floor 3.9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더블 타입이고 그걸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에러 납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바꿔라 라는 거죠. 이 타입 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타입 변환이죠. 그러면 3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math.max 20하고 200이면 큰 게 200이니까 200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th.power 2의 4승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b가 인트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인트 값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math.power가 이 2의 4승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더블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다. 얘가. 따라서 얘가 16.0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더블 타입으로. 따라서 그걸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하려면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 매스점 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48.6이니까 이 49로 가게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49.0, 즉 더블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을 인트 타입으로 변화를 시켜줘야지만 인트 타입 변수인 이 b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ath.py가 보여주는 거죠. 파이값.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와 이 매스 클래스 안에 가장 기본적인 수학 함수들만 들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것만 가지고 뭐 통계학이나 우리가 그래서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더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아파치의 아파치 커머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자바를 위해서 자바의 그 유용한 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룹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org.apache.commons.math4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건 math3예요. math4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을 보게 되면은 매우 많은 수학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예. 그 외에도 이 자바의 수학을 위한 그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 언어 중에 하나가 또 이 파이썬이죠. 예, 파이썬.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이 자바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료입니다. 이거 무료예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아주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는 조금 이제 자바 처음으로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 원이 하나가 있는데 원의 면적이 100m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 원의 면적. 그럼 우리는 이 100m 제곱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원의 반경이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이 S는 파이 R 제곱이죠. 예? R을 갖다가 반지름이라고 하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라디우스 R 값이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 계산하고 싶으니까 예로부터 R 제곱은 5인지 S가 되고 따라서 R은 루트에 5인지 S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반지름 R을 루트에 파이에 100을 집어넣으면 이게 5.64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5.64를 요 정수 부분 5하고 요 소수점 이하 부분 64를 분리를 시켜서 5m 64c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예, 이 예제 프로그램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라디우스라는 더블 타입의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서 0.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반지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이제 주어지는 값입니다. 이 서클 에어리아에서 원의 면적이다. 100이다 이런 거죠. 100. 둘 다 더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메타 몇 센치는 다 정수값이니까 미터는 인트로 정의를 했고요. 센티미터도 인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지름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공식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mass.sqrt 이게 루트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클 에어리아를 mass.py로 나눠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5.64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라디우스에는 5.64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린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하고 싶은 거죠. 5 따로 64 따로요. 예. 자, 그래서 미터에다 뭘 어떻게 계산해서 넣냐면 mass.floor에서 라디우스를 했으니까 자, 5.64에 플로어를 적용을 하면 이것이 5가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게 정수 5가 아니고 이 mass.floor 함수는 이 더블 타입을 리턴해서 5.0이 나옵니다. 따라서 5.0을 이 정수 타입이 미터에 자동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저장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미터에는 5가 저장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이 센티미터 이 64 부분을 갖다가 추출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우스가 지금 현재 5.64죠. 그로부터 미터 5를 빼게 되면 이 값이 0.64가 되겠죠. 거기다가 자, 이 기호는 곱하기 기호입니다.
거기에다 100을 갖다가 곱해주니까 0.64가 64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매스점 라운드는 뭐 사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예? 라운드는 어차피 뭐 정수값이 나온 거니까. 하지만 그 값을 이 값도 결국 다 64.0으로 실제로는 이게 더블 타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변환을 시킨 후에 센티미터에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센티미터는 6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반지름은 그리고 이어서 씁니다. 미터. 자, 미터는 변수니까 미터에 들어있는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미터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씁니다. 이번엔 센티미터는 변수니까 센티미터에 들은 64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센티미터라고 써라. 그러니까 센티미터. 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방금 본 그 내용을 파이썬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그 좌표에서 두 개 점 사이에 그 중간점의 좌표를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뭐 당연한 거, 아주 쉬운 거죠. 예. 두 개 점을 x1, x2 그리고 y1, y2.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이게 x1, y1이 돼야 되겠죠. x2, y2. 예. 중간점을 계산하는 공식은 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건 그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x1을 이런 값으로 잡고 x2를 이런 값 잡았을 때 그 중간 좌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입력값들을 다 우리가 주죠. x1은 3.5, 그 다음에 y1은 7.5를 주고요. x2하고 y2. 따라서 이것이 한 개의 점이 될 거고요. 요게 또 다른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그 중간점을 계산을 해서 미드 x하고 미드 y라는 것에다가 그 중간점의 x 좌표, y 좌표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하죠. 그 미드 x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 여기서 이 괄호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괄호는 우리 일반 수학하고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죠.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x1 플러스 x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엉뚱한 값 계산됩니다. 예? 반드시 괄호를 해서 x1하고 x2의 값을 2로 나누어라. 예?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y의 중간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값들을 출력하는 겁니다.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의 정수 타입을 봤고요. 정수 타입에 뭐가 있었나요? 바이트, 쇼트, 인트, 그리고 롱 타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실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플로트 타입, 그리고 더블 타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플로트 타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는 거의 항상 더블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실수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정확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록 얘가 메모리는 더블이 더 많이 먹지만 더블 타입이 대개의 경우 실수는 더블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이 이제 카 타입입니다. 카, CHAR로 됩니다. 예. 얘는 우리가 문자를 영어로 포함하면 이게 캐릭터가 되죠. 거기서 이게 너무 기니까 CHAR 앞에 네 자만 따온 겁니다. 그것이 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카타입이라는 것은 자바에서 문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형태입니다. 예, 문자 한 개요. 예, 카타입은 2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2바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길죠. 예? 문자 나타내는 거는 이게 우리 뭐 한글 같은 것들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카타입은 unsigned 데이터 타입에 unsigned라는 것은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카타입은 자바의 그 데이터 타입들 중 유일합니다. 이 unsigned 데이터 타입은 카타입 하나로 유일해요. 그럼 문자 한 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문자열은 이 코트로 기억을 했었죠. 더블 코트로. 근데 이 문자 한 개는 이 싱글 코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나타나죠. 문자열은 더블 코트로 묶는다라고요. 자, 근데 우리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진수뿐입니다. 따라서 카타입에 우리가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저장되는 것은 이진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 문자를 어떻게 저장을 하겠냐라는 거죠. 가령 대문자 y 같은 것을 어떻게 저장을 하겠느냐. 그럼 저장을 하게 되면 얘는 실제로는 하나의 정수값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문자 y를 갖다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한다. 카 x는 x다 이렇게 하면요, x를 나타내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나타내는 정수가 아마 88일 겁니다. 따라서 x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것은 숫자 88이 저장이 돼요. 그렇다면 이 대문자 x하고 이 숫자 88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표로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에스키트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는 유니코드인데 이들이 앞에 처음 120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에스키트 코드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문자를 사용한다라고 치는 경우에는요. 자, 에스키트 코드는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 뒤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이 느낌표는 숫자로 33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 대문자 X, 이게 88이죠. 예. 그래서 대문자 W는 87이고요. 소문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X는 120이고 소문자 W는 119가 되네요. 우리가 이 표를 기억할 필요가 있냐? 뭐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이 표에서 이 표가 지금 32부터 보여지고 있는데요. 0에서부터 31까지는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출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컨트롤 문자라고 그러는데 뭐 컴퓨터가 가끔가다 삐삐 소리 내고 그러죠. 예, 그런 쪽이 0에서 31 사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뒷장을 보면 0에서부터 31까지도 이게 보여주죠. 예. 여기서 벨, 그러니까 소리 나는 기능이 7이네요. 예. 이 표는 아까 표하고 똑같은 표입니다. 대문자 X는 88로 되어 있죠. 다만 이 부분을, 이 출력되지 않는 부분을 더 보여준 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카타입도 결국 카타입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것도 정수입니다. 정수니까 그 안에 있는 정수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자, 먼저 x라는 변수에다, x는 이거 카타입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대문자 x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대문자 x는 아까 우리 표에서 이 88이라는 숫자죠. 따라서 이 x라는 변수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것은 88입니다. 정수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줄에서 x 플러스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 x에 있는 값이 1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89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x를 갖다 출력을 해라 하면, 자 얘는 그대로 출력이 되죠. x는 하고 그 x 값에 현재 89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89는 대문자 y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y를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88을 출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문자 y를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x를 카타입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숫자가 대표하는 문자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타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 x라는 변수의 타입이 카기 때문에 요 x를 출력할 때 그 안에 저장된 숫자 89가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89가 대표하는 문자 y를 갖다 여기서 출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서는 자 x를 갖다가 현재 있는 값 89로부터 2를 뺐으니까 이게 87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걸 다시 카타입으로 바꾼 이유는요, 우리가 x-2를 하게 되면요 이 타입이 인트 타입으로 변해 버립니다. 왜 하면 요 2라는 상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2라는 상수는 자동적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해 버린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 결과가 인트 타입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인트 타입보다는 카 타입이, x는 카 타입이죠, 더 적은 수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 타입을 변화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x 값에 뭐가 들어가느냐, 87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x를 출력을 하라고 그러면 이 87은 어떻게 되겠나요? 87은 w자죠. 따라서 여기서 w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특히 자바 같은 언어에서요, 이 타입의 중요성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들어있는 타입에 따라서 우리 컴퓨터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카 x를 했으니까요, 우리 x라는 변수에는 이 문자를 대표하는 8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 현재 이 x가 어떻게 되나요? 카 타입이죠. 따라서 이게 카 타입이니까 이 88이 대표하는 문자 x를 출력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줄에서는 x를 갖다가 인트 타입으로 바꿔버리라고 그랬죠. 따라서 거기 들어있는 숫자는 88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요번엔 이 x가 더 이상 이제 카 타입이 아니고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가 저장하고 있는 그 숫자를 갖다가 출력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린트문 같은 데서 현재 이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서로 다른 일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바 언어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카 타입은 unsigned 변수라고 그랬죠. 따라서 카 타입에는 다 양수만 들어갑니다. 음수를 갖다 우리가 대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처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 타입에는 음수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모듈러스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나머지. 예, 이제 지금 여기서 x에다가 10을 줬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는 x를 3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이죠. 예, 따라서 y에는 1이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 따라서 y 값을 출력해라 하면 그 나머지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모듈러스, 이 나머지 계산하는 연산자는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정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 구분을 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1에 따라서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짝수죠. 1이면 홀수가 되고요. 예. 우리가 그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연산자. 자, 그럼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고 얘는 나누기죠. 하지만 이 나누기의 좌우에 정수가 있으면은 나머지를 버려버린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정수를 갖다가 나누기를 하면 이 나누기는 우리가 다시 목을 계산해 준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4를 3으로 나누게 되면 4점 얼마가 나오죠. 하지만 좌우가 다 정수니까요. 정수 이것이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립니다. 따라서 목은 4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쓴 이 모듈러스 연산자를 쓰면 나머지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OP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OP 이퀄 연산자.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용을 하면 코드가 좀 간결해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이 OP 연산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없어도 우리가 프로그램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이 작성한 코드를 읽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코드를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때 가서 다시 이게 뭔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미리미리 다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OP 연산자는 이 형태입니다. x 플러스는 2 이렇게 하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x는 x 플러스 2 즉 이거는 현재 있는 x 값을 2를 증가시켜라 이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꼭 2 값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다 뭐 4 값을 쓰면은 얘는 x는 x 플러스 4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곱하기는 이거는 x는 x 곱하기 2 코드가 조금 짧아지죠. 예? 이렇게 쓰면 나누기 2 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빼기 2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OP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린 타입을 갖다 소개할 차례입니다. 자, 불린 타입은 우리가 논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논리에서. 그래서 값은 참 또는 거짓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거죠. 참은 우리가 true라고 그러죠. 거짓은 false라고. 자바는 이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true 이게 키워드입니다. false도 키워드고요. 예, 키워드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true, false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불린 B는 true다 하면 이제 B는 이게 불린 타입 변수입니다. 예? 앞에 불린이라고 써져요. 불린 타입. 그 true, 그러니까 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는 불린 타입이기 때문에 B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B는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만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값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지금 B에다가 true를 집어넣기고 그리고 출력을 해라 하면 B는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if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바로 좀 뒤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 보게 되면요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if 뭐뭐시냐 묻는 거죠. 예, 여기가 참이냐, 이게 참이라면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B가 자바에서 같냐를 물어보는 것은 이퀄 사인 두 개입니다. 이것이 동일한가? 이퀄 사인 한 개는 대입연산자라고 했죠. 대입연산자의 일은 이퀄 사인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계산을 해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퀄 사인 두 개는 A 이퀄 이렇게 쓰면은 A하고 B하고 같은 값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B가 true냐, B에는 true가 들어가 있죠. 예? 우리가 true를 집어넣죠. 따라서 이게 참입니다. 참이면 얘는 그 밑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거 결과가 뭐냐면 3이 5보다 크냐? 이거 거짓이죠. 따라서 B라는 변수에 이제 이 false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밑에서 B를 출력해라 그러면 B는 false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자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바의 그 데이터 형태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는 것이 또 불린 타입의 그 예제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불린 타입은 좀 봤었죠. 불린 타입은 뭐였나요? 참,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를 갖는 데이터 형태였죠. 자, 이 예제를 한번 보죠. 맨 처음에 B라는 변수를 불린 타입으로 선언을 하면서 true라는 값을 저장을 했죠. 따라서 B는 true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를 불린 타입으로 선언한 다음에 false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은 이제 곧 뒤에서 나오는데 아직 잘 모르지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일단 그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용을 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나면 됩니다. 어떤 식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그런 식을 요 안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B에는 true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이죠. 따라서 이것이 전체가 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B is 하고 B가 현재 true니까 이걸 출력을 하죠. B is true. 자, 이 똑같은 예제입니다. 이거는 B equal true. B가 true하고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B가 true, false 이게 불린 변수이기 때문에 구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도 참이죠. B가 true냐? B에는 true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참이죠. 따라서 이 명령문이 실행이 돼서 B is true를 다시 출력을 합니다. 자, 이 느낌표는 not입니다. 또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죠. C를 갖다가 부정을 하는 건데 현재 C에 false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부정을 하면 true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가 true로 바뀌면서 true니까 이걸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C is 현재 C에 들어있는 거는 false죠. 예, 따라서 C is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C가 false하고 같냐? C는 지금 현재 false니까 이 전체가 참이죠. 따라서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되면서 C is false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예요. 지금 이 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빠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우리 수학하고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볼 것은 뭐냐면 이 괄호 이것의 우선순위가 제일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 이퀄 사인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 표에다가 기반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많은 거를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혼동이 될 경우에는 이 괄호를 이용을 해서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밝히는 형태로 수학식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항상 참 아니면 거짓이 되죠. 참은 true고 자바에서요. 거짓은 false죠. 자,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관계연산자를 보게 되면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예, 우리 수학에서는 이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인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키보드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퀄 사인 두 개는 이 A하고 B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는 이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느낌표하고 이퀄 사인. 예. 마찬가지로 우리 수학에서는 서로 다르다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키보드에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냐, A가 B보다 작냐. 예. 이것이 관계 연산자들이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조건문 if를 이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같냐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퀄 사인이 두 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찾기 어려운 에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라는 이 기호를 쓴다라는 거. 예. 나머지 기호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예, 이제 if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일 때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조건이 거짓일 때는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if문입니다. if가 뭐 우리 영어에서는 뭐 가정법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에서 이 괄호 안에 이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바에서는요. 이 조건절이라는 것은 어떤 수식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수식의 결과는 반드시 true 또는 false가 나오도록 그 수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절이 참이라면 그럼 이 중괄호로 쌓인 이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블록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 구역이죠. 예? 이것이 참이라면 이 구역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차례대로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절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차례대로 쭉 내려가을 하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 조건절이 참이라면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조건절이 거짓이라면 이 명령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명령문들을 그 다음에는 계속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코드가 이 부문의 첫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저장을 시켰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다가 2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A가 B보다 작냐, A가 B보다 작냐, 이 참이죠. 그러니까 true입니다. true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블록 안에 있는 명령문, 지금 명령문이 하나밖에 없죠. 예, 이걸 갖다 실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출력을 해라. 뭐냐, A가 B보다 작다. 이걸 출력하라는 것이니까 얘를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차례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은 어떤 if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실행이 되죠.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라고 여기서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if문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if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조건조는 반드시 이 괄호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if문에서 뒤에서도 또 설명이 되겠지만 자신이 실행할 if가 참이었을 때 자기가 실행할 명령문이 딱 한 개라면 이 중괄호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이 중괄호로 쌓아줘야만 됩니다. 이 블록 내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복잡하게 뽑아본 겁니다. 뭐 특별히 복잡할 건 없고요. if에서 이 조건절이 참이라면 이번에 내가 수행해야 할 이 명령이 한 개가 아니라 명령을 하나, 둘, 셋 해서 이 안에 있는 걸 전체 다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절이 거짓이라면 이들은 하나도 실행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예제를 보도록 하죠. 먼저 A에다가 1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 20을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C에다가 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A가 B보다 작냐? A가 B보다 작냐? 맞죠? 따라서 이거 true입니다. true이기 때문에 자신의 블록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차례대로 실행을 시키죠. 그래서 처음에 출력이죠. A가 B보다 작다를 그대로 출력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C는 A 더하기 B를 해라라고 했죠. C 변수에다가 A에 있는 값하고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저장을 해라. 그러니까 C는 이제 30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명령문은 출력해라 해서 C는 이건 그대로 출력한다고 그랬죠. C는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이어서 플러스 이어서 쓰는 거라고 지금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다음 이 C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C는 변수 이름이죠. 따라서 C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C 안에 저장된 값 30을 여기서 출력을 해주죠. 자, 이것으로서 이 부문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명령문은 이 if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예, 다음 예제를 보시죠. 이번에는 자, 아까하고 똑같은 예제인데 A에다가 10을 저장을 하고 B에다가 20 그리고 C에다가 0을 저장을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if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크냐? 그렇지 않죠. 이게 false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블록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명령문을 실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출력이 없죠. 하지만 맨 마지막 13번째에 있는 이 명령문은 이 if문에 종속된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 블록 바깥에 있죠. 따라서 이 명령문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얘를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if문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소위 if else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요. 일단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문법을 보게 되면요, if 조건절이 있어서 조건절이 참이라면 자신의 블록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만약에 이 조건절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else라는 곳에 와서 else 블록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종료하게 되죠. 이 if문이.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예제에서 지금 A에다가 10을 저장을 했고요. B에다가 20, 그리고 C에는 0이 저장이 돼 있죠. 자, 7번째 줄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크냐? 이 false죠. 따라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 그러나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을 하지 않고 else 쪽을 내려와서 이쪽 부분을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블록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명령어를 뭐요? 이것이 false이기 때문에 else 쪽을 실행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는 A-B다. C를 A로부터 10으로부터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하라 그러죠. C는 C에 들어있는 값 마이너스 10을 출력을 하고 이 명령문은 이 if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라고 출력을 하죠. 예, 다음 이제 실수 문제로서요. 뭐 간단한 실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원하는 것은 A가 짝수이면 A는 짝수이다 이런 걸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일 A가 홀수이면 A는 홀수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짝수 홀수에 상관없이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 이것이 출력되도록 하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지금 A가 현재 10이고 짝수니까 여기다 그냥 뭐 A는 짝수 그렇게 출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11, 12 다른 값으로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그 A 값에 따라서 걔가 짝수면 짝수, 얘가 홀수면 홀수 그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정수가 짝수 홀수냐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나머지를 찾는 오퍼레이터죠. 나머지 연산자죠. 퍼센트 기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퍼센트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짝수라면 짝수입니다를 출력하고 홀수이면 홀수입니다를 출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if문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에 대한 10을 저장을 했고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A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짝수죠. 그렇다면은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하고요. 자, 이것이 만약에 false라면 그럼 나머지가 1이었다라는 겁니다. 2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죠. 따라서 else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면 이쪽 부분을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출력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종료를 갖다가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요. 지금 이 if문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중괄호를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else도. 하지만 그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면 지금처럼 이 if문에서 이게 참일 때 실행되는 명령문이 정확하게 한결하면 그렇다면은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블록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lse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괄호를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하면 코드가 좀 길어지죠. 예. 그래서
이 if문에서 얘가 참이나 거짓일 때 내가 수행해야 될 명령문이 정확하게 한 개라면, 그렇다면 이 중괄호를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기 이전에는 이 중괄호를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에러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중괄호를 계속 쓰면.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하나 명령문을 실행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처럼 중괄호를 없애는 것이 코드를 좀 짧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바 언어가 파이썬 언어에 비해서 단점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길이가 좀 길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이썬은 프로그램 그 소스 코드의 길이를 굉장히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놓은 언어예요. 거기에 또 따르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또 else if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if,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else if는 뭐냐면요, 우리가 조건을 다시 한번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조건을 재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문법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if에서 조건조를 갖다 해줘요. 그래서 이게 참이라면, 그러면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이 if문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가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조리 false라면, 그러면 else if에 와서 다시 새로운 조건을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이 명령문들을 실행을 하고 종료됩니다. 나머지는 가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false라면, 자, 조건절 1도 false요, 조건절 2도 false면 그럼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else if,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만족하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false라면, 자, 마지막엔 else죠. 이것은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else 파트는 뭐냐면, 조건줄 1도 거짓이요, 2도 거짓이요, 3도 거짓이면 그럼 이 else에 있는 것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죠. 따라서 이 위에서 조건줄 1이나 2, 3 이들 중 하나라도 참이라면, 그렇다면 이 else 파트는 전혀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 if하고 else if 있다고 해서 꼭 else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f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else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if, else if가 있다 해서 else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필요가 없다라면 이 else 파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else if도 없을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법에서는 이게 없었죠. 예. 이 else if 이쪽은 우리가 조건을 갖다가 계속해서 점점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else는 이 위에 것이 다 만족을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실행할 것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다가 우리 명령문을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뭐 자세히 분석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if문 같은 것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이 관계 연산자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문자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이 영문자 대문자인지, 그러니까 무작위로 문자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것이 영문자 대문자인지 또는 영문자 소문자인지 아니면 영문자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요 하나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는 아까 우리가 이전에 컴퓨터 코드 내에서 자바에서의 문자들은 에스키트 코드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도 결국 다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문자, 대문자가 나타나는 범위가 에스키트 코드에서 65에서 94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예요. 그 다음 에스키트 코드에서의 91에서 96까지는 영문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문자, 소문자는 97에서부터 122까지로 나타나요. 그게 소문자 A부터 소문자 G까지요.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성하는 것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매스점 랜덤은 우리가 이전에 봤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스점 랜덤은 x라는 실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 실수값이 0보다는 0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은 결코 아닌 요 범위 내에 단수 실수 한 개를 생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가 128을 곱한 다음에 그걸 카타입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건 이제 심볼이 지금 카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로 타입을 변환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결과는 더블 타입이에요. 그럼 결국 이 심볼이라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127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0에서부터 127이 이 에스키트 코드가 규정하고 있는 128개의 문자들이죠.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만 조금만 보도록 하죠. 자, 심볼이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냐? 예, 그럼 일단 영문자, 대문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자, 이 부문 안에 다시 이 부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심볼이 대문자 G보다는 작거나 같냐라는 거죠. 자, 이것을 만족을 한다라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한다라면 그러면 그 심볼은 대문자 A로부터 대문자 G 사이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대문자다 하고 대문자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심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else 다시 또 이 부문이 나오고 else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주의할 것은요. 이 부문이 있다고 해서 if가 있다고 해서 else가 있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else가 있다라면 그 else에 상응하는 if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else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이니까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조건이 있었어야겠죠. 따라서 if가 있다고 해서 else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else가 있다라면 그 else를 만들어낸 그 이전의 조건 if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else는 자신하고 짝이 맞는 이 부문이 꼭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요. 이전에도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바는 지금 이 전체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 개 줄에다가 다 써도 상관 안 합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놨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그 코드를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들여쓰기들을 다 해놨습니다. 이 else는 이 if하고 짝이 되는 거고요. 요 else는 요 if하고 짝이 되죠. 요 else는 요 if하고 짝이 되고요. 요 else는 요 if하고 짝이 되죠. 이렇게 if, else들은 서로 짝이 되게끔 우리가 이 줄을 맞춰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자, 조금 전 예제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 필요 없는 중괄호들을 다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 생략이 됐죠. 왜냐하면
실행. 자, 이 경우에도 이 if가 만족을 했을 때 내가 실행할 명령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생략을 했는데 이쪽 예제는 그 중괄호를 모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전부 다. 코드가 좀 상당히 길어지고 좀 더 보기가 좀 난해하죠. 근데 이거는 자기네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의 그 스타일입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예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심볼에다가 0에서부터 127 사이에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그 숫자가 영문자 대문자인지 영문자 소문자인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짧습니다. 이 if문은. 근데 여기 이전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거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코딩이 굉장히 짧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프로그램도 쉽게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아직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예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10을 저장을 했고요. B에 20을 저장을 했죠. C에는 30 그리고 D에는 0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A가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큰가? 이 거짓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내려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A가 C보다는 크냐? A가 C보다 크냐? 이것도 거짓이죠. 따라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else if가 나오면서 또 질문을 하죠. C가 D보다 작냐? 이것도 거짓이죠. 따라서 이거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else는 뭐 됐나요? 다시 뭐 물어보는 것이 없죠.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것 이것도 거짓이면 이 else 파트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복잡하다를 출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마지막 명령문, 이 출력문은 이 if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는 그대로 출력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요, 이 A, B, C, D 이 값들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그때마다 이 출력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출력 값들을 좀 예상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예제입니다. 결과를 보여주죠. 자, 이 if문 사용할 때 뭐 매우 주의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자, 10이 20보다 작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true죠. 따라서 자신의 이 블럭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 이 부문 안에 또 이 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뭔가요? 이게 참이니까 들어오죠. 들어와서 10은 20보다 작다. 얘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문이 하나가 나와서 묻기 시작을 하죠. 그럼 10이 20보다 크냐? 이건 폴스죠. 따라서 이건 출력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if문은요. 얘가 참이었기 때문에 else 쪽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논리 연산자를 한번 봐봅시다. 논리 연산자는 뭐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자바가 사용하는 이 기호들 그리고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 한번 좀 보도록 해보죠. 자, 자바에서 AND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AND, 밑이죠. 밑. 그래서 이거는
앰퍼센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는 뭐냐면요. 오화는 오화 또는은 이기호를 씁니다. 우리 치면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우리 키보드에서 그것이 오화예요. 자, 그럼 앰퍼센트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컨디셔널 엔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좌측에 어떤 트루 폴스를 낳는 값이 있고 우측에도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엔드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엔드는 좌우가 모두 참이어야지 참이 나오죠. 따라서 좌측이 폴스라면 그러면 우측에는 상관없이 전체가 폴스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컨디셔널 엔드는요, 이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좌측이 폴스라면 우측은 계산도 하지 않고 답은 폴스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측을 연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럼 요 기호 두 개 쓰는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컨디셔널 O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좌하고 우쪽에 참 또는 거짓을 낳는 그런 불린 표현이 있겠죠. 오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오화 같은 경우는 좌측이 참이라면 그럼 우측하고 상관없이 전체가 true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컨디셔널 OR은 좌측을 계산을 했는데 이쪽이 true가 나오면 우측에 있는 것은 계산조차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량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우측을 연산하지를 않으니까. 또는 이것이 다른 경우에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컨디셔널 OR예요. 그리고 컨디셔널 AND고요. 그냥 한 개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한 개를 AND 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좌도 연산을 하고 우도 연산을 해서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 나갑니다. 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화도 한 개만을 쓰게 되면 좌측도 연산을 하고 우측도 연산을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그때 true가 나가게 되죠. 따라서 그냥 AND, 그냥 OR을 쓰게 되면 내 좌우를 다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 A에 10을 저장을 했고 B에다가 20을 저장을 했고 C에다가 3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을 하죠. 자,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가 C보다 작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얘기해 줄 것이 먼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if A가 B and C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반드시 A는 B 그리고 B, C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A가 B보다 작냐? 이건 true죠. 네, B가 C보다 작냐? 이거 true입니다. 그렇죠? 20, 30이니까 따라서 출력이 되겠죠. A, B, C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AND 기호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비록 이 경우에는 다 해야 됩니다. 양쪽을 무조건 다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전체가 true가 돼서 얘가 출력이 되죠. 자, 그 밑에 걸 보시죠. A가 B보다 크냐? 거짓이죠. false입니다. 하지만 AND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왜 좌측이 false라 하더라도 이 우측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작냐? 이건 true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false죠. 따라서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이 부분입니다. A가 B보다 크냐? 어떻게 됩니까? 이거 false죠. 자, 근데 이 컨디셔널 AND를 썼죠.
따라서 좌측이 폴스이기 때문에 우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폴스가 되죠. 따라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A가, 자, 이쪽입니다. A가 B보다 작냐? 이건 true죠. 자, 이건 그냥 O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 if문은 true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얘는 OR을 한 개를 썼기 때문에 우측도 무조건 계산합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작냐? 이거 true죠. 따라서 true OR true니까 이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A는 B, OR B는 C, 이게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 경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바로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물어봤는데요. 이번엔 단지 이 컨디셔널 OR을 쓴 거죠. 따라서 A가 B보다 작냐? true죠. 따라서 얘는 이 오른쪽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true죠. 따라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입니다. A가 B보다 크냐? 거짓이죠. 근데 false를 부정을 했으니까 전체는 true가 되겠죠. 따라서 출력이 됩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AND OR 그리고 conditional AND, conditional OR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낫기오도 한번 처음 나왔죠. 이 낫기오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중에 이 ABC 값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한번 출력 값들을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전 페이지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수 문제로서 이런 문제를 한번 봐보죠. A에 10을 저장을 하고 B에 30 그리고 C에 20이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A, B, C에 저장된 숫자에서 가장 큰 값을 변수 맥스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켜보자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면 A에 10, B에 30, C에 20이니까 우리 맥스에 뭐가 저장이 되면 되나요? 가장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30이 저장이 되면 되겠죠. 네. 자,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 방법,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컴퓨터는 무슨 계산을 하는데 쓸데없는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의 효율을 발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고안해내느냐, 거기서 이제 우리 수학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경우에는 며칠을 돌고 어떤 경우에는 단 몇 분 만에 끝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변수 3개에다 10, B에 30, C에 20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맥스에다가 이 3개 숫자들을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걸 맥스에 저장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코드가 3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보다 더 효율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숫자들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숫자 3개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데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2번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숫자를 갖다가 딱 한 번만 비교해서 가장 큰 수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최소한 2번은 비교를 해야 되고,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딱 두 번만 비교를 해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낸다라면 숫자가 3개인 경우에 그럼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옵티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했나 한번 보죠. 맨 처음에 맥스 변수에다가 a를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맥스에다가 a를 저장을 시킨다면 맥스에는 실제로 지금 뭘 집어넣고 싶냐면 3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걸 넣고 싶어요. 근데 거기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가 뭐 운 좋게 제일 큰 거라면 그걸로 들어가겠는데 그럴 경우가 뭐 많지 않겠죠. 따라서 이 의미는 뭐냐면 a가 제일 큰 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 여기 안에서요. a가 제일 큰 수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죠. 따라서 그걸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하고 Max를 비교를 해봐요. 근데 만약에 B가 더 크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정이 틀렸죠. B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Max에다가 B를 갖다가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Max에는 A하고 B 중에서 더 큰 수가 저장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C라는 변수가 남아 있죠. 따라서 이번에는 C하고 Max하고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C가 Max보다 작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Max가 가장 큰 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C가 Max보다 더 크다라면 그러면 Max에다가 C로 대체해야 됩니다. 왜요? C가 제일 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예. 맨 처음에 Max에다가 A를 저장을 시키죠. 이게 10이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B가 Max보다 크냐? B가 Max보다 크냐? 참이죠. 따라서 얘가 실행이 돼서 Max에다가 B를 저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다시 또 묻죠. 이번에 C가 Max보다 크냐? C가 Max보다 크냐? 거짓이죠. 따라서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Max는 Max 하면 Max는 3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30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 전 예제에서는 3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은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된 건데 뭐냐면 A, B, C는 서로 다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서. 근데 두 번째로 큰 수, 다시 말해서 중간값이죠. 중간값을 미들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10, 30, 20이니까 미들에 20이 저장이 되면은 정답이 되겠죠. 예. 여러분 이걸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A, B, C 숫자 3개인데 그 3개 숫자 중에서 중간값을 찾는 문제가 그다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 좀 여기다 내가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썼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개의 알고리즘이죠. 이것도 무슨 알고리즘입니까? 3개 숫자 중에서 중간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A에 10, B에 30, C에 20이 들어있고 이 이름을 이거 잘못됐네요. 이건 미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숫자가 3개니까 A, B, C요. 이들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3팩토리얼계가 나오게 되겠죠. 6가지 경우. 지금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그 6가지 경우를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그럼 B가 중간값이죠. 따라서 미들에다 B를 저장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만일 A가 C보다 작고 그리고 C가 B보다 작다. 그럼 중간값은 C죠. 따라서 미들은 C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5번을 물어보고 마지막에 한 번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때는 미들이 B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최악의 경우에는 12번의 비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교라는 건 2개 숫자를 비교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 자, 어떻게 발생을 하나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정답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치면요. 여기나 나왔다. 몇 번 비교가 나? 여기서 계속 내려가야 되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예. 10번 비교를 한 다음에 미들이 나오게 되나요? 자, 이것도 분명히 정답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가능한 3팩토리얼계를 갖다 다 검사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정확한 알고리즘입니다. 정확해요. 다만 비교의 숫자가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코드를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다면요. 지금 이 코드를 여러분들하고 뭐 지금 자세하게 분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거를 보면 좀 흥미가 떨어지니까. 근데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if, else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인 그 지식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뭐 영리하게 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좀 익숙해지면 이 부분을 와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묻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if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 else 쪽에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요, A가 B보다 작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죠. B가 C보다 작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선상에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이 A가 B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되죠. 근데 C는 B보다 크다. 그럼 이 상태죠. 그럼 결국 나타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그 B가 중간값이니까 미들에다 B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전체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장점은 뭐냐면 되면요. 자, 최악의 경우에도 딱 3번의 비교만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 예제에서는 10번을 비교했었죠. 최악의 경우에. 그럼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 번 비교하죠. 2번 비교, 그다음에 3번 비교를 해줘.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는 2번 비교합니다. 1번, 2번.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죠. 이들이.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오게 된다라면 맨 처음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고 여기서 비교를 하죠. 3번 비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최대 3번의 비교만이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10번을 비교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이쪽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3번만 비교가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컴퓨터니까 10번을 비교하는 거하고 3번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차이를 내지는 않습니다. 결코 이런 부분에서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이 되고 그렇다면은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연습은 간단한 겁니다. 여기 A는 10을 넣어놨고 B에다가 15를 저장을 시켰죠.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를 더했는데 그 값이 짝수라면 그러면 이걸 출력을 하고요. 그 합을 더했는데 그것이 홀수이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예,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A에 10, B에 15를 저장을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예제하고 비슷하죠. 이번엔 다만 두 개 숫자를 먼저 더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요 A 플러스 B에 괄호가 없어지면 그러면 좀 곤란해질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괄호가 없다라면 A 플러스 B에 나누기 2가 0이니까 이쪽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괄호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두 개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짝수니까 짝수고 그렇지 않다라면 홀수죠. 이 부분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변수의 생명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에 보면 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코드를 하다 보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부분이에요. 처음에 보면 좀 혼동이 됩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요. 이 중괄호 기호를 이용을 하면 하나의 그 코드의 어떤 블럭을 형성을 합니다. 지금 이 파트가 한 개의 블럭이에요. 그러면 이 블럭은 이 나머지 코드들하고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쪽에 있게 돼요. 안쪽에. 이쪽 나머지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 바깥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코드 블록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령 무슨 inner라는 변수를 갖다가 참조를 했는데 그 값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쪽에서 정의된 변수들은 바깥쪽에서는 그 값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안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시죠. 자, outer라는 변수를 int 타입으로 정의하면서 1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outer라는 변수가 1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코드 블록이 나타났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안쪽에 이 코드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inner라는 변수를 갖다가 int 타입으로 저장을 하면서 2라는 값을 줬어요. 그럼 그 변수는 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ner라는 변수는 이 값을 저장을 하고 있게 되죠. 자, 그럼 이 위에서요, 이 5번째 줄을 실행을 시키면 이거 좀 커멘트로 처리를 했죠. 이 커멘트 지워버리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인너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이어서 인너라는 변수값을 출력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인너는 이 다섯 번째 줄 다음이 여섯 번째 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를 참조를 하고 싶으면 변수에 있는 값을 그러면 반드시 그 이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 뒤에 정의가 됐죠. 따라서 요 커멘트를 지워버리면은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출력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너는 인너다. 그럼 현재 인너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인너는 2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인너라는 것은요, 이 자신의 이 블록 안에서 정의된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 값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면 출력을 하라 해서 아우터를 출력을 하고 아우터 값을 보자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우터라는 변수는 이 블록 안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에서 정의가 돼 있죠. 바깥 부분. 자, 그러면 안쪽에서는 바깥에서 정의한 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우터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우터는 1이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것도 커멘트 처리했는데 커멘트를 지우면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될 텐데 이걸 이전에 했었죠. 아우터라는 변수를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죠. 인트 타입으로. 이건 에러입니다. 동일한 변수 이름을 다시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코드 블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안쪽 블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좀 지우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커멘트를 지워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요 11번째 줄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에러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걸 실행이 하게 되면은 인너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너라는 변수 값을 참조를 하죠. 근데 인너라는 변수는 이 안에 있는 블록에서 정의가 된 변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깥 부분에서는 안에서 정의된 변수는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바깥에서는 인너라는 변수는 정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커멘트를 지워버리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13번째 줄에서 int inner에서 3을 갖다가 정의를 했어요. 자, 아까는 여기서 요 int outer를 해주고 여기서 int outer를 해주게 되면 이건 에러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에러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만약에 언커멘트를 하면 커멘트를 지우면 에러가 나는 이유는요.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변수가 보인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변수가 이 안에서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에 아우터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에러예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 이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바깥 부분에서는 이 안에서 정의된 inner라는 변수가 뭔지를 몰라요. 따라서 그 변수를 정의해서 쓰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서 인너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인너에 3을 저장을 했으니까 3을 출력을 하고요. 다음 아우터를 출력해라 그러면 아우터는 최초에 1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처음 봤을 때는 좀 혼동이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내용들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이 포로프를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